자, 이제 다음 발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자는요, 생태 건축가이자 뱅상칼보 건축사무소 창립자이신 뱅상칼보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연사분을 소개하면요, 친환경 에코라이프 스타일과 새로운 순환 경제를 지향하는 환경 친화적인 건축가이십니다. 떠다니는 도시와 해양 빌딩, 뉴욕의 수직 식량 농장 등 많은 친환경적 프로젝트를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럽 건축 디자인 센터와 시카고 아테나에움 건축 디자인 박물관은 뱅상칼보님을 2021년 올해의 녹색 실천가로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린플래닛 아키텍츠는 뱅상칼보 건축사무소를 가장 생태적인 건축가 탑 50에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Fertile Cities Facing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인류의 과제에 맞선 도시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뱅상칼보 연사님 소개 영상과 함께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은 세상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는 완벽하게 세상을 잃어버렸다. 박탈당한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의 질 들르즈의 인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위기들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 정치 위기, 특히 환경 위기가 밀레니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그레타 툰베르와 같이 굉장히 지금 기후 학자들이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런 위기들의 예고들의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런 걱정스러운 불안을 퍼뜨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그런 미래로 여러분들을 데려가고자 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자연이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의 푸른 지구를 보호하고 유한한 자원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여러분들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뱅상칼보이고요. 저는 벨기에 건축가이고 20년 전부터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1977년에 태어났는데요. 그때 당시 세계 인구는 45억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50년에는 73세가 될 텐데 이때 세계 인구는 2배 이상이 증가해 93억 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100년에는 120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가들에게 가장 큰 챌린지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우리의 지구를 보호하고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건축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땅을 보호하는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50년에 70%의 세계 인구가 도시에 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이든 파리이든 이 도시들이 전체 환경 오염의 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솔루션들을 찾아야 합니다. 지속하고 생태적인 도시들을 찾고 새로운 도시 프로토타입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민주주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서는 20년 전부터 저는 새로운 건축 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체 모방인데요. 이 생체 모방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조로서 여러 구조들과 그리고 이런 피드백 순환들을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을 건축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자연의 그 에너지를만 가지고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종들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외부의 자원을 과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8억 년 이전부터 지켜온 이 자연의 원리를 우리의 새로운 개발 모델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30년 이후에는 250만 명의 기후 난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주민들이 해수면 상승이나 아니면 그 경작지의 염분화로 인해서 살던 곳을 떠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이집트와 방글라데시 그리고 몰디브, 그 네덜란드 등등의 여러 인구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유식 수상 도시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오프쇼어 유착지와 같이 그렇게 콘크리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정한 의미에서 바다에서의 노마드를 지향하는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인들에게 바다인들이 될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지구 면적의 70%를 덮고 있으니까요. 2010년에 샹가이 세계 박람회 때 저는 MIT와 함께 그 수직 농장을 개발을 했습니다. 드래곤플라이 프로젝트 있는데요. 뉴욕 루즈벨트 아일랜드 남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도심지, 그러니까 소비의 중심지에 식량 생산지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농약을 쓰지 않고 그 대신에 여러 경작지를 수직으로 쌓는 것입니다. 여러 공동 과수원이나 텃밭 경작지를 맨해튼 하늘에 수직으로 쌓는 것이고, 그래서 목적은 유기농 식량 생산지를 소비 지역의 중심으로 불러들여 순환 경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거리를 소비하는 그 중심지에서 그 먹을거리를 생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에서 저희 건축사무소는 업사이클링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여러 지구 재난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기후 재난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 포토프랑스에 저는 그 코라이 리프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다양한 그 폐자재들을 사용하고 자연에서 직접 가져온 자재들을 사용해서 이러한 이 작은 큐브 안에는 200개의 아파트를 수용할 수가 있고, X축, Y축, Z축이 서로 조율되어서 이러한 업사이클링 주택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 판은 해수면과 그리고 이 해력 발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조수 간만의 차윤을 이용해서 전력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냉난방도 이것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년 전에 저희는 베르클리 대학과 함께 협력을 했었는데요. 미래 모빌리티를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석유 한 방울 사용하지 않는 비행기를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이런 제플린을 생각해서 우리 농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원료로 쓰는 비행기인 것입니다. 이런 녹조가 발생을 하는데 이 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기보다 더
가볍고 그래서 이 모빌리티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무한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제나즈라고 하는 녹조 이 비행 수단을 만들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심하는 것은 플라스틱 폐기물인데요. 7번째 대륙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해류로 몰려서 여기에 묻히게 되는데 이 생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에 저희가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부유시, 미래 도시를 만드는데 그 자재로 사용할 것을 상상하고 있는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우드 자네이로 근처에 상상해본 부유식 도시입니다. 그리고 폴리나토 파르크라는 프로젝트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직접 구현이 될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메타버스에서 만들어지게 될 그런 공간인데요.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유기농 농업에 대한 기술, 영속농업 등등의 기술들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여러 벌들이나 나비들, 다른 곤충들이 이 화분을 옮겨다니면서 그 과실을 맺을 수 있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양한 곤충들을 접목시키는 그런 기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주요 식량 생산 체인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 박물관 안에 넣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바트의 시나리오 작가도 아닙니다. 저는 이런 미래를 보는 미래적인 그런 유토피아를 한번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상상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세계 경제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의 경제는 선형적인 경제였습니다.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리고 쓰레기를 배출하고 오염을 발생하고 그리고 빚을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새로운 거축가 세대들은 재생적인 경제를 만들고 싶습니다. 순환 경제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한 모든 것들이 선순환라에서 다시 재활용되고 재사용되는 것입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만 사용하고 어떤 빚이나 대출도 만들지 않고 연대를 기반으로 한 선순환 경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직업적인 약속으로 모든 프로젝트들에 적용하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그런 기초 원리입니다. 2014년부터 저희는 파리 도시계획 건축사무소로 지정이 되어서 이 파리 스마트 2050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 파리 2030년까지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70%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이 도시를 하나의 생태구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 도시들은 숲으로 만들고 건물들은 나무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쓰레기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생태계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기후변화 체인지를 하나의 찬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 2050년 파리의 모습인데요. 노트르담 꼭대기에서 조감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여기가 파리의 핵심입니다. 파리가 처음 출발한 곳이죠. 회색 도시가 보이시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가둬진 돌로 된 도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글 도시를 보시고 계십니다. 이런 세 번째 시대의 건축의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도시를 보고 계십니다. 1000년 전 중세 시대에서 처음 도시가 발생하고 점점 수평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이퍼 덴스, 하이퍼 커넥티드 된 그런 도시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15분이면 파리에서는 직장에서 어린이집으로 아이들 학교 스포츠센터, 장까지 볼 수 있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노트르담 성당에서 내려가서 센느강으로 지나서 루브르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루브르에는 튤리리 정원이 있고 리볼리 거리가 있습니다. 동서로 파리를 가로지르는 가장 큰 그런 거리인데요. 길인데 이 오스만식 건축이 파리를 뒤덮고 있는데 이 파리의 역사적인 유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난방이 잘 안 되어서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그런 건물들입니다. 냉난방을 위해서 전력을 소비를 엄청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에너지 연대입니다. 현대 건축가들이 이 역사적인 건물 위에 새로운 시설물을 건축을 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IT 기술과 여러 현대적인 기술들을 바탕으로 이 역사적인 건물들이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실내 공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태양광 캐노피들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로 도시의 밀도를 높이는 이런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부유한 사람들만 도심지의 여러 시설들에 접근권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리의 아파트는 제곱미터당 22,000달러에 달하듯 이렇게 굉장히 가격이 높은데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센느강 주변에는 미래의 다리를 교량을 건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A포인트에서 B까지 단순히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강변을 이어서 하나의 생활 공간들을 있게 만드는 그런 교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반은 거주지, 주택, 절반은 사무실로 믹스된 그런 혼합 용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발생되는 그런 열들을 회수하여 사무실의 냉난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 순환시켜서 주택들의 냉난방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종의 물레가 현대적인 그런 수력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데요. 이 강의 시네틱 에너지를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이 다리는 저희가 800년 전부터 알아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파리의 도심에서 성당 아래에 700년 전부터 여러 자신들이 사용할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던 그런 역사적인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온고지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룩셈부르크 정원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는 몽파르나스 타워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하고 60년대에 만들어진 콘크리트 그런 타워입니다. 저희는 이 타워를 진정한 세로 정원으로 변모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심에 살고 있는 이런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이 먹을 과일들과 채소, 식량들을 재배하는 도심의 농민들이 되는 거죠. 주민들이 도시 농민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존 파사드와는 다르게 이렇게 녹색 파사드로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녹조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그런 식물의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전력망, 냉난방망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고 탄소를 흡수하는 건축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바탕으로 CO2를 산소로 변환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의 산소를 강화시키게 됩니다. 서울처럼 파리에서도 버려진 철도 역사들이 있습니다. petit ceinture라는 이런 소벨트의 형태의 그 철도로가 있는데요. 이 철도 노선을 저희들이 다시 재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0년대의 대규모 이런 건물들을 도심팜으로 리모델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각자 자기 집에 갇혀 있을 때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추가적인 외부 공간들, 부유식 정원을 이러한 건물 속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나무로 이렇게 짜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외부 공간을 하나씩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소벨트 안에 저희들이 이런 공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노선의 40%는 터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터널에 이렇게 지붕형 시장이나 아니면 돔형 수영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버려진 공간들을 다시금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 엔타이 스모그 건물인데요. 지열의 관성을 이용을 해서 건물들 터널에 이렇게 공기가 나다닐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파사드는 다이옥시드 티타늄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위적인 광합성을 일으켜서 탄소를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유럽에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새로운 건축물을 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건축물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기존의 건물들을 재활용해서 저희의 자원을 절약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은 임대형 아파트들입니다. 파리 외곽의 저가형 이런 아파트들인데요. 지금 똑같이 이렇게 저희들이 그 벌집 구조로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요. 이렇게 벌집 구조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러한 그 벌집의 하나의 공간 하나하나를 학생들에게 이 집들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셀을 갖고 있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셀을 이런 식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자 자기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도심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다 알고 있죠. 채소와 야채를 더 많이 생산하고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건강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랑스 농식량 기구와 같이 생각을 했던 것이 도심의 입구에 이렇게 도심팜을 만들면 유기농업으로 전체 그 채소 과일의 30%를 생산을 해서 아주 짧은 경로로 이곳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 지역을 이렇게 파리의 제29로 다시 재구성을 해서 이 지역에 식량을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러한 타워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타워에 이렇게 유리형 구조를 만들어서 필요한 일조량을 받아서 식량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직적인 타워를 만들었을 때는 사실 집약적인 농법에 비해서 90%의 수자원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뿌리 채소 등을 저희들이 키울 수가 있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또한 폐기물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가르듀너 북부역의 리모델링 작업인데요. 북부역은 사실 교통량을 보면은 가장 교통량이 높고 매일 100만 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프로젝트는 이런 모든 그런 이동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방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00만 명이 이 북부역의 바닥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이러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으면은 이 자기적인 부상이 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에너지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 에너지가 다시 파사드로 공급이 되는데요. 이 파사드가 태양광 에너지, 태양판이 아니라 사실 이중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식물성 색소를 공급을 해서 비가 와도 그 에너지를 발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망그로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플랫폼이랑 뿌리가 이런 게 다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형태 구조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파리 2050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연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의 유산과 미래의 유산을 같이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재생 에너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패시브한 시스템을 가지고 그리고 바이오에서 에너지의 원천을 얻어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러한 건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다른 건물들, 주변에 있는 다른 역사적 기념비로 에너지를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저희가 텍포스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 자체가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저희들이 전화기로 이렇게 뭐 서로 사진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연대의 지역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항상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달을 향해 쏴라. 그러면 적어도 별을 맞추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 사무소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저희들이 설계한 프로젝트가 만타레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한강의 그 여의도에 저희들이 구상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여의도의 한강변을 다시 한번 재녹화하는 것이고 또한 소프트 동력을 사용하는 그 모빌리티를 구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한강이 도시의 새로운 정원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되고 자연이 도심의 곳곳으로 파고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페리터미널의 설계인데요. 이 페리터미널에는 전기 그 선박만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 교차식 그 메스 팀버로 구축을 하게 될 거고 이 설계의 가장 컨셉은 벌집 모양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 기둥이 이 구조물을 받치게 되고 이렇게 수력식 구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최소한의 그 소재만 최소한의 자재만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구조물을 보시면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그 길을 저희들이 이제는 박물관으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그 서울시 박물관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위에는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 엑시얼 풍력 발전기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제가 국제 공모전에 당선되었는데요.
있는데요. 자하 하디드나 노마 포스터와 같은 거장들에 맞서서 제가 이 2010년에 국제 공모전에 당선되었습니다. 저는 신인 그런 건축가로서 미국에서 알고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친환경적인 구조물 그리고 탈탄소의 건축물을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을 도심에 설계를 하고자 했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타오주 인유안에 이러한 건축물을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한오반 빌딩 바로 옆에 있고 저희들의 슬로건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도심에 이러한 건축물로 사람들이 사는 나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3만 개의 나무를 이렇게 심어서요. 3만 5천 톤의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왼쪽에 저 좀 약간 경직되어 보이죠?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회전하는 이 타워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각층이 이제 4도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든 그 테라스가 그 야외로 조망을 하게 되게 됩니다. 사실 건축 연면적에 지붕이 없는 그러한 테라스는 이 연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건축물을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이 저희 클라이언트인데요. 저와 나이가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정말 아주 친구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친환경적인 타워를 저희들이 설계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탄소 흡수 건물이라는 그 라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도 그렇고 건축을 할 때도 그랬고 시공을 할 때도 계속해서 이 건물이 유지가 되는 기간 동안에 탄소를 흡수하고 친환경적인 건물로 만들었습니다. 파사드는 3중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식물로 정화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에 공급되는 그러한 그 모든 주택에 공급된 물이 사용 후에는 제철이 되어서 그 나무들의 공급을 하게 됩니다. 대만에는 지진도 또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진 설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고성능, 일본산 고성능 철강을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영감을 받았던 거는 스키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스키 선수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처럼 스키 선수가 올라가서 슬로프에 올라가서 처음에 확 떨어질 때 두 팔을 벌려서 바닥으로 점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베런달 기둥이라는 벨기에 컨셉을 사용을 해서 이 모든 각각의 층에 이와 같은 기둥을 설계를 했고 그렇게 되면은 이 각각의 집마다 이러한 지금 보시면은 내벽이 없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유연한 컨셉으로서 자기 부모님과도 살 수가 있고 아이들과도 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연한 개념의 그런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내진 설계를 위해서 제가 왼손이 만약에 도시라고 한다면은 이 건물이 움직여도 이 바닥은 계속해서 단단하게 박혀 있도록 저희들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슬 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은 이 베어링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진이 있어도 이 건축물은 이렇게 그대로 있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베어링 위에서 각각 건물의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문을 열면은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중 바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단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안에 인프라와 그 모든 통신 인프라를 깔 수 있도록 해서 이와 같은 공간들이 뭐 사무실로 사용이 돼도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람에서 요람까지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불렀는데요. 모든 소재가 그 자연적인 친환경적인 소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재활용 가능하고 재활용된 이러한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바이오필릭 건축이라고 해서 모든 살아있는 것에서 갖고 오는 것입니다. 공사 중인 현장이고요. 이 타워의 바닥은 저희들이 타워의 골격은 저희들이 이제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갖고 오는 것입니다. 지금 15층을 보시면 이 핵심 타워와 지금 이 옆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시면 기둥도 없고 이렇게 어떠한 그 제약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의 지속 가능성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에는 유리로 된 코어가 있습니다. 모든 전 세계 타워를 보면 엘리베이터는 어둠 속에 gat혀 있는데요. 지금 저희 타워 같은 경우에는 다 모든 엘리베이터들의 자연 그 채광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 실린더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윈드 침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름에 타이페이는 40도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이 지열 관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거의 16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바닥에 그 16도의 온도가 다시금 건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에어컨 시스템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땅 속의 그 온도가 그대로 다 통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그리고 테라스에 보면 이렇게 식물이 계속 자라게 되는데요. 이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테라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100제곱미터의 공간이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거고 각각의 층마다 이렇게 거실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 층별로 지금 이렇게 위에 지붕을 덮는 것은 태양열 에너지를 받는 이러한 그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이중 바닥이나 이런 모든 저희 시스템을 다 특허 출원을 했고. 그리고 BS 엔지니어링 코퍼레이션과 함께 다양한 프로토타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샹하이에서는 이와 같은 이제 그 건물을 또 프로토타입을 설계를 했습니다. 이러한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각각의 도시가 스카이 빌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아파트를 설계를 하고 그리고 도심 농업을 또 저희들이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물인데요. 이 도시 약간 실리콘밸리인데요. 저희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교차식 이 메스 팀버로 사용을 만들었습니다. 이 메스 팀버는 에코 책임 목재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나무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 껍질이 벗겨져 나가면서 이와 같이 아주 오묘한 색상을 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소재에서 착안을 해서 메스 팀버로 설계가 된 이러한 건물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곳에 약 12만 개의 또 그 식물들을 심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러한 나무들이 이 공간을 둘러싸게 되면서 이 각각의 파사드를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서는 360
또 조망이 가능하고 이렇게 멋진 이러한 그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나무로 이러한 그 건물을 고층 건물을 만들게 되는 걸까요? 사실 철강 1톤으로 만들게 되면은 탄소 2톤을 배출하게 되는 효과를 주는데요. 사실 이와 같이 나무로 이렇게 목재로 저희들이 고층 건물을 만들게 되면 오히려 탄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대한 탄소 흡수원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슈소키 반, 일본에서 만든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와 같은 파사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화재에도 강하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그런 그 위험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엊그제 그 한옥마을을 구경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서도 똑같은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현대 거주택이 전통 주택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그 공간입니다. 로비를 보셨고요. 그리고 지붕을 보시면은 또 똑같이 아쿠아포닉 그 컨셉인데요. 이렇게 저희들이 식물을 키우고 이 식물 이렇게 식물을 키우고 또 여기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에게 양식을 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런 자연적인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바다를 건너서 중동으로 가게 되겠는데요. 두바이로 가겠습니다. 두바이에서 그 벨기에 관을 이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요. 모빌리티 관이 있었고 그리고 지속 가능성 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교량형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된 기둥은 180도로 돌아가고 50m의 높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하는데요. 이 건물은 기상 데이터들을 제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서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자연 환기가 되고 자연 통풍이 되는 에어컨 시스템이 필요 없는 냉난방 시스템이 필요 없는 구조물을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늘을 자연적으로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그 메스팀버로 어떤 건축물이 만들어졌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식물의 증발산 작용을 통해서 체감 온도가 내부의 체감 온도가 3도에서 5도 정도 내려갑니다. 저희로서는 사실 아주 더운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렇게 관시형 이런 건축물이 많은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검소한 절약을 하는 건축물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미래의 모빌리티가 2050년도에는 어떤 형태인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벨기에 출신이어서요. 저희 벨기에는 만화가 유명한데요. 이 소프트 모빌리티를 그 무동력 모빌리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만화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이렇게 좀 더 회복력 있는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저희들이 여기에 구현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또 이렇게 사무실 모습을 보여줘서 이렇게 자연과 친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또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첫 번째 자동차가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서울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인데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이런 건물들 여러 가지 둘러싸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거 CLT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내믹 임펄션을 바탕으로 해서 안마리 레이에는 알레알 대표이신데요. 이분은 이 현재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친환경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하면 여러 지속 가능한 모드들을 개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런 도심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녹지들과 식물들로 뒤덮고 그리고 지붕에는 이 도시 농업
노신농업을 바탕으로 이런 스카이덱들을 여러 정원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럽에서 가장 큰 대학 PFL을 보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유일무이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러한 건축 방식을 일반화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런 사전에 제작된 이런 CLT를 바탕으로 해서 목재로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실용주의를 우리가 지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서로 다른 다양한 건축적인 양식을 시그니처로 또 다양한 건축 양식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러 시설들이 연결되어 있고 아래에는 어린이집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변들은 다 모든 그 대중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그리고 대학이나 바, 레스토랑 같은 시설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도시의 컨셉은 지속 가능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합성 자재보다는 자연 자재들을 더 선호하여 자연과 컨택을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휴먼 스케일의 그런 도시들입니다. 이런 도시들을 통해서 주민들은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서로 다양한 세대들을 아우르는 그런 그 주택들이죠. 여러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면서도 다양한 세대들과 할아버지 세대들, 부모님 세대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프로젝트로는 프랑스 남쪽의 몽플리에 지역의 부이모빌리에라고 하는 프랑스 부동산 개발 업체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있는데요. 사회 임대주택이 30%가 구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저탄소 콘크리트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70% 탄소 발자국이 줄어들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한 카마르크 지역과 가까운 곳인데 이곳이 쌀을 주로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쌀을 재배할 때는 그런 벼의 그 잎이 볏짚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활용해서 그 주택 안쪽에 단열을 하여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표준화된 사전 제작된 모듈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정원을 중심으로 지어져 있어서 빗물을 수거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 프로젝트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건물들을 리노베이션하는 것입니다. 부르제 아크가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프랑스 남부의 사부아 지방입니다. 지금 5만 제곱미터의 건물로서 모든 예전에 이런 왕들과 귀족들이 휴가를 즐기러 오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 건물 위에 정원들을 만들어서 도시 숲을 수직적인 고도의 도시 숲을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가역적인 그런 건축물들로서 이 건축물들은 그 여러 수목들이 뒤덮고 있고 그리고 햇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고 그리고 빗물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빗물을 회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직접 관수를 하는 것보다 이 빗물들을 통하게 만드는 그런 관들을 만들어서 이 건물들을 뒤덮고 있는 수목들을 관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연적인 에너지들을 활용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저희가 이런 건물들이 어떻게 자연 친화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에너지 연대를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들이었고요. 프랑스 역사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싶습니다. 3년 전에 노트르담 성당이 화재가 있었는데요. 똑같이 재건을 하는 것보다
것보다는 프랑스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론 대통령은 이 건축 여러 다양한 건축가들에게 제안을 할 것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건축가는 그 위에 과수원을 조성하는 제안도 했었고, 그리고 노숙자들을 위한 거주지로만 변모시키고자 하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런 하이퍼 테크놀로지가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조금 더 영성을 강조하고 환경과 생태적인 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헤럴드 포럼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저를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에 건축학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자연을 개발하는 기술들, 생체 모방, 바이오닉 같은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ITC 강국인 한국의 기술과 접목시켜 새로운 도시들을 창조시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엘로어 루즈벨트는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꿈이 현실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번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질의응답 시간을 짧게나마 갖고자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1개 내지는 2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네, 손을 계속 들어주시겠어요? 네, 역시 연사님도 지속 가능성, 자연 환경과의 조화라는 큰 틀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생태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 여의나루 한강공원 터미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서울시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의나루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즉흥적인 프로젝트로 국제 공모전에 출품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공모전이 실제로 설계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는 프로젝트는 아니었고요. 사실 제가 소개를 드렸던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서울에서 보이는 그 한강을 저희들이 무동력 그런 이동수단을 조금 더 홍보를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1개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 계시나요? 제가 조명 때문에 조금 보는 게 어려워서요. 손을 들어주시면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사실 건축가라는 직업이 기존의 프로젝트를 넘어서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건축가님의 프로젝트를 보니 많은 부분에서 자연과 건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개념을 확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위한 영감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축을 할 시 영감은 어디서 받으시며 친환경 외에도 본인이 건축 개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고 한다면은 이 공간을 인간주의로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잘 해오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식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들, 생물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구의 유일한 존재가 아니고 생물권의 일원입니다. 저희가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바로 지능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선사시대부터 지능이 있는 인간으로 불려져 왔는데 이 지구상에서 이 인간은 오염을 배출하고 오염을 하고 빚을 내고 그리고 쓰레기를 배출하고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하는 유일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태 모방이 중요한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자연이 38억 년 이전부터 만들어온 이런 구조들을 살펴보면 배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 떨어져서 비료가 되고 또 자연으로 환원되는 이런 것들에서도 배울 수가 있고 이 쓰레기 폐기물에서도 생각해보면 인간은 더 이상 재활용할 수 없는 자재들, 재료들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들이 바다에 떠다니면서 작은 물고기들이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를 저희가 또 먹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쓰레기를 다시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자연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특이한 종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를 환경 책임이 있는 삶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내야 되고 그리고 여러 IT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더 자연 친화적인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자연 에너지를 바탕으로 난방을 하고 조명을 하고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여러 그 빌딩들의 건물들의 대부분을 보면 이 계단들이 다 암흑 속에 갇혀 있죠. 이런 건물들부터 자연과 친화되는 것으로서 스마트한 자연 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A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